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4회 전산세무 2급 이론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찾아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하시면은 대표적인 거가 상품이 생각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했을 때 구입 단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구입하고 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매입도 하시겠죠. 해서 그때마다 매입 단가가 또 생길 텐데요. 이 단가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 지을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개별법처럼 고가인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처음에 구입했던 단가와 다음에 구입하는 단가를 합쳐갖고 평균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하고 바로 대응되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가장 충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하지요. 평균 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수익과 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지요. 자, 선입선출법은 3번이 틀렸네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기순이익을 가장 과대 높게 계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입선출법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면 여기다 세율 곱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좋아하지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선입선출법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죠. 어쨌거나 3번이 틀렸다. 그렇게 하고 후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아니죠. 후는 뒤 후자니까 뒤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판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취득했던 원가가 남겠죠. 기록되어 있어 갖고 현행 가치, 현재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설명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2번. 다음은 세계산업의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거래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단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본 부분이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 금액을 물어봤어요. 설정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물어봤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기초의 매출 채권 잔액이 5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쭉 T를 그리셔가지고 T자를 그리셔가지고 자, 대손 충당금 해서 대충 써주시면서 대손 충당금은 부채 성격이니까요. 대변 쪽에다가 기초를 남기겠죠. 자기 집에다가 기초를 남기고 자, 반대편에다가는 기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손이 확정됐다. 즉 발생했다. 그런 발생 금액은 이렇게 차변 쪽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전기에 처리됐던 거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수 금액은 다시 대변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자, 요 자리에다가는 설정 금액 또는 무슨 금액, 보충액 해서 보충액이 있으시면은 다시금 대변에다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번에 보시면 여기 지금 5만 원, 잔액이 5만 원 있다. 그 말은 기초가 얼마 있다? 그렇습니다. 5만 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기 외상 매출금 중에 2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은 뭘로 보실 수 있다? 발생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다번.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금액 중에서 이 3만 원이 회수가 돼서 다시 돌아왔으므로 회수 금액은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입니다. 자, 그거는 기말이 10만 원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차변에 12만 원이 합의되겠군요. 자, 대변에도 12만 원. 고로 여기 설정 금액은요 8만 원에서 12만 원 빼보시면은 자, 얼마만큼을 보충하셔야 된다? 4만 원 보충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다시 천천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당금. 자, 충당금에 기초가 5만 원이 있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발생을 해가지고 발생된 금액이 2만 원 있어서 현재 3만 원 있는 거였습니다. 3만 원. 그랬는데 다시금 회수가 돼가지고 6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3만원에 또 다시 6만원이죠. 회수된 것까지 합치시면. 그런데요, 지금 기말에 10만원 만들어놔야 되니까 얼마를 보충해야 되느냐? 자, 4만원을 보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3번. 자,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감소죠. 가치 감소. 가치 감소로 해서 상각. 자, 상각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자, 없어지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겠고요. 가속상각법은 체감상각법으로 내용연수 초기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틀린 거는 4번이 틀렸다. 자, 왜냐?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보다는 정률법이 굉장히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시키죠. 정률법 대표적인 거 기계장치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기계장치 처음 구입하시면 성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생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셔서 초기에는 가치 감소를 많이 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다음 4번. 회계 처리할 경우 대변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급여 나왔으니까요. 급여를 지급하면서 우리 원천세, 상대방 세금에 대해서 근원원 셈천 해가지고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 떼고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25만원. 자, 번뜩 생각나는 계정 과목 하나 써볼까요? 대변 쪽에다가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자, 넘해세금. 자, 예수금 되겠습니다. 예수금.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 급여를 주거나 뭐 상여를 주거나 퇴직금을 주거나 심지어는 교육훈련비를 주거나 때로는 일용직 같으면 뭘 준다? 그렇습니다. 여기 작급도 올 수가 있겠어요. 작급을 주거나 했을 때 반드시 뭘 떼고 준다? 예수금. 남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꼭 떼고 준다. 이러한 걸 뭐라 그런다? 그렇습니다. 원천. 그래서 원천세라고 그러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아닌 것. 자, 1번에 보시면은 급여입니다. 급여.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죠. 자, 이거는 801번 되겠고요. 자, 복리후생비. 요거는 8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813번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잘 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그냥 대손상각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835번 해갖고 대손이라는 것은 채권을 못 받았을 때죠. 그래서 채권 하면 대표적인 것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매출채권. 그래서 이 매출채권을 못 받았을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를 하시지만은 앞에 기타 의자가 붙었어요. 그럴 때는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기타 채권에 해당하는 거 이 두 가지 빼고 뭐 미수금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었을 때는 기타 의자를 붙여요. 코드 번호가 900번대입니다. 얘네들은. 고로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그랬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 여기도 잘 보시면요. 매몰원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은 원가를 말한다. 그렇지. 의사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죽은 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기회원가 혹은 뭐 기회비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 중에서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 정답이 지금 2, 3번으로 돼 있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 하면은 A안, 뭐 B안, C안 해갖고 엄마가 예를 들면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까지 해놓으면은 2만 원 용돈을 주겠다. 만약에 또 만화책만 봤다. 그래도 책이라도 봤으니까 10,000원 주겠다. 그렇게 하고 C안은 잠만 잤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겠어요? 잠만 잤을 때는 매를 맞는다.
자,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안은 A안이죠. A안. 그랬을 때 A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B와 C가 B와 C가 포기된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둘 중에서 가장 최대는 B안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B안이 뭐가 된다? 기회비용, 기회원가가 되겠지요. 자, 이 대안을 선택하였을 경우,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고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2번하고 3번이 되었군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의 경우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저것도 지금 보시면은 잘 보시면 이제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이거는 조업도예요. 자, 100개 생산했어요. 200개 생산했어요. 이랬을 때 여기는 또 이제 비용, 이제 여기는 뭐 원가가 들어갔다고 할게요. 여기는 조업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100원 들어갔을 때 100개를 생산하고 200개 들어갔을 때 200개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변동 원가죠. 쭉 올라가니까 변동.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무슨 원가? 고정 원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정 원가. 고로 여기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요.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 부분을 싹 지워가지고 여기는 고정원가였기 때문에 생산을 10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항상 일정해. 똑같아.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정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뭐면 단위당입니다. 단위당. 단위당은 나눠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나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쓰시면은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나눠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나눠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처음에 100 나눠주셨을 때는 뭐 1 나오니까 여기지만은 그 다음에 나눠보시면은 뭐 0.5가 나올 거 아닙니까? 100을 200으로 나눠주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0.5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비례가 된다. 혹은 감소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2번하고 3번이 틀렸고요.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그쵸, 직접 원가에 해당이 되겠죠. 특정 제품에만 쏙쏙 들어간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제 간접이 아니고 직접 원가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입니다.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T 계정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T 계정을 하나 그려주셔가지고 자, 일단 원재료 먼저 쓸게요. 원재료.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다음에 그려지는 T 계정은 제공품을 쓰겠습니다.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을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이 원가에 의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제공품이지요. 이 제공품은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다 기초를 쓰시면서 대변에다 기말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쓰시는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쓰셔서 우리가 흔히 이 원재료 중에서도 직접 재료비, 노무비, 직접 노무비, 또 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러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바로 오늘 구해 주셔야 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렇게 하고 제품에 보시면은 제품도 마찬가지로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차변이잖아요. 차변에다 기초를 남겨 놓으시고요. 대변에다 기말 쓰시면서 여기 있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 제품의 차변에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는 매출 원가가 들어오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에 보시면요. 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10만 원이라 그랬어요. 기초가. 그렇게 하고 중간에 매입한 거 기중 원재료 매입액은 차변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3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3만 원. 이 3만 원은 기말은 이쪽에다 써주시겠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갈 거. 여기 지금 들어갈 금액이 바로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소비액.
이 소비액이 바로 여기 단기총 제조 원가에 들어간다는 거죠. 단기총 제조 원가에는 자,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지금 1번 문제에서 여기 재료 중에 원재료랑 기중 원재료랑 기말 원재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차변이 25만 원이 됐겠고요. 25만 원. 여기 대변에도 25만 원 되다 보니 여기는 얼마가 된다?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22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노무비. 노무비도 보시면은 20만 원 있죠. 자, 이것도 지워주셔서 자, 직접 노무비 20만 원 써주셔야 되겠고, 또 여기 제조 간접비 보이시죠? 자, 이것도 20만 원 여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고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보시면요,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62만 원 나왔습니다. 62만 원. 그래서 62만 원 나왔네요. 여기 오셔서 이 단기총 제조 원가가 62만 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금액들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62만 원. 그렇게 하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만 원입니다. 만 원. 여기다 만 원 써주셔요. 만 원. 그러면서 기말 제공품은 15만 원. 여기가 지금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고로 차변의 합이 63만 원입니다. 차변의 합이 63만 원. 그럼 여기도 대변의 합도 63만 원 돼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빼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얼마를 더 보태 주셔야 되느냐. 가만 보니까요. 15만 원을 딱하니 빼주시면은 자, 계산이 안 돼가지고 자, 8 해서 48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48만 원이 되겠다. 3번이 된 겁니다. 3번이.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보시면은 여기 있던 이 제공품 T계정, 이 T계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공품 하나 잘 그려주시면서 제공품에 차변에 기초가 오고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여기가 직접 재료비였어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리고 여기가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62만 원.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만 원. 그러다 보니까 63만 원. 그렇게 하고 여기 기말이 15만 원이 있어서 결국 48만 원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되겠습니다. 8번. 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 부분에 배분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나눠가지고 보조 부분, 제조 부분 이렇게 나눠서 원가 계산을 하시는데, 이때 보조 부분에 발생한 원가들도 다 제조 부분 쪽으로 배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때 보조 부분의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분 방법에는 두 가지,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원가 계산 하실 때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율로 해갖고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이지요. 단일 배분율법이라는 것은. 그에 반해서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눠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장점만 그랬는데요. 일단 A번, 복잡하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이거는 벌써 틀린 설명이죠. 그 중에서 우리 이중 배분율법에 대한 것만 지금 찍으셔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단일 배분율법이다. 나머지 원가 부분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눠갖고 하는 거는 이중 배분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지고요. 더 공정한 평가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C, D가 바로 다 이중 배분율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8번의 답은 3번. 자, 9번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또 틀린 거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제품 단위당 원가가 낮다 그랬는데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총 원가가 굉장히 원가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게 생산이 되죠. 개별 원가는 2번처럼 소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원가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고로 1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나머지 설명들은 맞습니다.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 원가 계산과 손익분익분석이 조금은 편하겠죠. 아무래도 한 가지만 하니까요. 다른 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0번 되겠습니다. 10번. 자, 세계는 공손품. 해서 공손품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을 말하는 거죠. 불량품을 말하는 건데 우리 정상 품질에 비해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그런 불합격품을 공손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품질 검사를 통해서 정상품의 10%만 정상 공손으로 간주를 한대요. 정상 공손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은 제조 원가로 본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 예전에 상품 같은 거 보시면은 기말에 가고 상품 재고액 파악을 하시지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감모다 그러면은 이 매출 원가에다 가산해주고 비정성적인 거다 그러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손품 즉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이 정상 그 중에 이제 정상품의 10%만 제조 원가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으로 봐가지고 이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니까 자 맞는 설명인데 그 중에 틀린 거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고로 4번 문제 보시면은 비정상 공손 원가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니까요. 제조 원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번부터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요. 1번. 지금 기초 제공품이 2,000개. 그렇게 하고 단기 투입분이 8,000개. 해서 도합 10,000개가 착수에 들어갔어요. 10,000개. 10,000개가 제공품 생산에 착수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기말 제공품이 지금 기말에요. 2,500개가 남았으면 실제로 단기 완성품 수량은 7,500개가 되어야 맞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 1,500개의 뭐가 발생했다? 자, 불량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6,000개라고 하는 이 6,000개는 처음에 기초 지금 보시면 기초 투입됐던 거 있죠? 자, 2,000개에다가 이번에 단기 자, 그래서 단기 투입된 부분이 또 이렇게 단기 이제 완성된 부분이 4,000개가 단기 완성된 거고 2,000개는 기초 2,000개 투입됐던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지금 플러스 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6,000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은 보시다시피 2,500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시작을 자, 0%부터 시작을 해서 0%는 아니고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100 시점까지 이렇게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100% 시점까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기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완성도 40% 시점이니까요. 한 요 정도가 50%면은 한 요 정도 40% 시점부터 자, 요렇게 여기 지금 완성품에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40% 시점. 그 다음에 또 밑에 여기 있던 단기 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들어간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5% 정도까지만 완성이 된 거니까 한 25%면 이 정도로 볼게요. 25% 시점.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공정의 60% 시점에서
60% 시점에서 한 이 정도쯤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지금 60% 시점에서 검사를 하는데 해당되는 거가 이 기초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초 2,000개도 다 검사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 있던 4,000개도 다 이제 검사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기말 거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거죠. 25%까지만 완성이 됐으니까. 고로 6,000개입니다. 6,000개. 6,000개를 가지고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만 10%만 정상 공손으로 봐주기 때문에 여기가 600개. 1번은 맞았네요. 정상 공손품은 600개다. 오케이. 자, 2번 같은 경우는 20% 시점이면은 누구도 들어간다. 여기 보시면요. 20% 시점이면은 이 기초권은 안 들어가요. 기초권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여기 40%부터니까. 그렇게 하고 단기권 당연히 들어가요. 여기 부분. 그렇게 하고 기말도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6,500입니다. 6,500.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니까는 몇 개? 650개. 여기가 지금 틀렸네. 650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60% 시점에서 또 품질 검사를 했을 때요.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그렇죠. 여기 단기 지금 보시면 얘네 두 개는 단기 완성품 원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말 제품,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은 하나도 어때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기말 제공품은 아직 여기 25% 시점까지만 여기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60% 시점에서는 이 기말 제공품 원가의 배부가 될 수가 없죠. 고로 두 개가 틀렸네요. 2번하고 3번하고. 11번 되겠습니다. 11번. 이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나왔네요. 우리가 보는 재화의 공급에는 크게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하고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실질 공급은 실제로 물건을 팔고 그에 대해서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들을 수치를 하시겠죠. 세금 계산서. 그런데 이 간주 공급은 말 그대로 공급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 다른 말로는 의제가 되겠습니다. 의제. 그렇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수수를 하지를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 건이 있다는 거죠. 간주 공급의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건은 어떤 건들이 있느냐. 일단 자가 공급에는 간주 공급에는 자, 개, 사, 폐 해서 4가지 종류가 있겠죠. 4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자는 자가 공급, 개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가 공급이 또 할 말이 있지요.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3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 공급의 3가지. 첫 번째 거가요. 이 첫 번째 자가 공급의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게 면세 사업에 전용한 것. 면세 사업에 전용.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가 나와요. 승용차.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직매장 반출.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은 이 직매장 반출이 되겠는데 면세 사업에 전용했다 그 말 뜻은요. 우리 회사가 과세 제하도 만들고 면세 제하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회사에 여기다가 면세에다 전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면세 쪽에다가도 우리가 지금 팔아야지만이 되는데 팔아서 세금 10% 부가가치세를 만들어 갖고 세금 내야 하는 건데 실컷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기 면세에다 전용해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에게 공급했고 고로 세금 계산서 같은 거는 또 받지도 않았고 해서 세금이 없게 되는데 이것도 판 걸로 봐서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에서 엔진 같은 거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엔진을 남에게 팔아가지고 세금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회사 비영업용 승용차에다가 넣었다. 걔네들은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엔진을 넣어갖고 이렇게 또 세금을 만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간주 공급으로 봐라. 그런 뜻이 되겠고 이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장이에요. 공장이 있고 공장 앞에 직매장이 있어요. 직매장.
그랬을 때 이러한 경우는 다른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지만 공장이 있고 옆에 직매장이 있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자, 발행을 하셔야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든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굳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하지 않고 이런 걸 안 해놨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든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런 걸 해놓지 않았을 때는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뭘 끊어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 자, 일반 과세자하고요. 간이 과세자. 자, 얘네들 비교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몇 퍼센트? 10% 내야 되겠고,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과율이 달라요. 0.5에서 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언뜻 볼 때는 간이 과세자 하면 좋겠네.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조금 내니까는 일반 과세자보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일반 과세자는 뭘 발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건들은 따지를 못하죠. 왜냐면 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만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지 간이 과세자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죠. 잘 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설명은요.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가액이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즉 세금까지 합쳐진 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잖아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입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기계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과세자는 이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간이과세자는 어떻습니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는 이거 어떻게 된다? 자,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간이과세자를 또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환급세액 발생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발생해도 환급세액이 있어도 못 받아요. 간이과세자는. 자,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혹가다 잘 나오지요. 자,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소비하는 나라에서 자, 세금을 내는, 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고요. 자, 국외에서 공급을 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뭐 한다?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에 보시면 2번. 자, 3번에 비거주자요. 비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자, 거주하지 않았을 때, 즉 6개월이지요. 그랬을 때 비거주자가 되겠고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 적용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출하는 수출업자입니다. 그럼 수출업자인데 제가 뭘 수출을 하느냐? 운동화를 수출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운동화를 제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국내 사업자 중에서 자, 일부 여기다가 뭐 운동화 끈을 이쪽 국내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 국내 사업자도 이 외화 벌어들이는데 한 1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뭐 한다? 자, 영세율 적용시켜 주겠고요. 이때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유형 12번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주거니 받거니 했겠고요. 그걸로 해서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4번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환입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입된 물품의 가액이라든가 매출 해서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준 애누리에 대해서는 이 해당 기간에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매출 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 수익 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이 총수익 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관세 환급금 등의 필요 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환입된 그 금액도 여기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한다. 자, 이렇게 다시금 지출했던 세액이 다시 환급됐을 때는 산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번이요. 이렇게 판매, 장려금 있지요. 이러한 것들은 총수익 금액에다가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랬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퇴직소득 6천만 원이 있었고요. 자, 양도소득 5천만 원이 있는 자 그랬습니다. 이 퇴직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은요. 종합과세하고는 별개이지요. 자, 분류되는 과세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어요. 종, 퇴, 양, 산 해서요. 종합소득, 이 종은 종합소득이 되겠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소득 같은 경우는 나무를 5년 이상 키워가지고 팔아서 거기서 생기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살림소득은 이제는 웬만해서는 이 종합소득에 사업소득 쪽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종, 퇴, 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분류.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하고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별개예요. 왜냐하면 퇴직은 몇 년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고 양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1년일지 10년일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2번에 보시면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여기 보시면 2천만 원을 넘었네요. 그럼 3천만 원이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건이고요. 일시적인 강연료 부분도 기타 소득 금액이 3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요것 또한 문제가 있겠네요. 고로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했고요. 종합과세 해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강연료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 종합과세 해야 돼서 정확하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될 사람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일용근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자, 분리되는 거죠. 분리.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공적연금 소득 2천만 원이 있는 자 그랬는데 여기 공적연금 소득은 다음에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즉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 요거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복권 당첨 소득이 뭐다? 이게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무조건.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을 엄청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만약에 있으면은 이건 연말정산함으로써 납세 의무 종결되다 보니 여기서 물어본 질문은 종합소득 꼭 해야 하는 자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